안녕하세요. 이주강입니다. 이주강의는 15강에 이어서 16강이죠. 우리 지난주에 전자기학 시작하면서 전자기학은 전기력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을 배우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도입했죠. 그랬더니 전기력에 대한 쿨롱 법칙이 전기장에 대한 쿨롱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똑같은 법칙이다. 그래서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그 분포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언제 쓰일 때가 조금 달랐죠. 가우스 법칙은 그 법칙 자체는 언제든지 성립하지만 그것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 전하분포가 대칭성이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점전하,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 그 다음에 구면 대칭이 있는, 구대칭이 있는 부피전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우리 1학기에서 물리학 1에서는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 막 이랬죠. 근데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바쁘니까 먼저 전자기학에서 편리하게 이용되는 그런 물리량을 먼저 다 도입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하는 것이 전위입니다. 전위. 이 전위가 나중에 전기에너지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첫 번째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 1학기에 일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든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전기력이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학기 때 배운 것입니다. 1학기 때 언제 배웠냐면 4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복습할 때마다 여기에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습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때요? 4강의 C강의, 공사 C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설명했냐면 힘과 연관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 운동법칙과 힘의 법칙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운동법칙은 무엇이냐면 힘을 정해주는 법칙이 아니라 물체 운동을 정해주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F는 ma인데 F는 ma, 그러니까 이게 힘을 결정하는 법칙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1학기 때 잘 배웠죠.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법칙이었죠. 그런데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힘을 찾아내는 법칙, 힘을 정해주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작용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힘이란 뭐였냐면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었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어떤 원인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힘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마다 그 힘을 결정하는 힘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 바로 뭐냐면 전기력에 대한 힘의 법칙, 쿨롱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이미 배운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힘이란 두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함께 모아놓은 걸 계라고 하는데 힘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외력과 내력으로 구분했는데 생각납니까? 어떻게 구분했었습니까? 외력은 힘을 받는 물체의 좌표에만 의존하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관심의 대상을 갖는 개가 M1, M2, M3 세 개뿐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개 바깥에 있는 다른 물체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면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힘을 저렇게 표시하면 네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F는 1, 4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면 이 힘은 무엇에만 의해 결정되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왜? 개 바깥에 있는 물체의 위치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가 않죠. 그것은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외력, 개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체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 물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력은 어떠냐? 내력은 어떻습니까? 개에 속한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었죠. 이렇게 끼리. 그러면 개에 속한 물체니까 서로 움직이면 그래서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도 의존하죠. 이 내력을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두물체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힘을 외력과 내력으로 구분하는 것을 용어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외력은 한 물체 힘, 내력은 두 물체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포텐셜 에너지도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이것도 1학기 때 배운 것이에요. 6강에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힘이 있으면 이때 이 힘은 위치 벡터 아래 놓여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위치 벡터 아래 놓여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 저렇게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힘이 보존력이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힘에 거스르는 그 힘에 거스른 힘으로 작용한 일, 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됐었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한 것이었죠.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보존력을 이게 보존력입니다. 보존력을 거스르면서 가해준 힘이 한 일을 이걸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점에서 R까지 이렇게 적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으려면 이 힘이 보존력이어야만 되는데 이게 보존력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었냐면 이게 선적분인데 한 일을 계산하려면 선적분인데 이 선적분을 한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양쪽 끝점에만 의존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존력을 정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에서 우리가 보존력을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보존력도 구할 수 있느냐? 그 역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존력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 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존력을 적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힘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으면 보존력 구하려면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힘은 벡터량이고 이거를 스칼라 곱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1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스칼라죠. 근데 스칼라에서부터 다시 벡터인 힘을 구하려면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해야 되겠습니까? 벡터로 만드는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배운 것이죠. 벡터로 만드는 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 그리고 이렇게 세모를 거꾸로 세운 걸 썼는데 이거를 델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떠냐? 이 방향은 이렇게 구했을 때 이렇게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습니다. 스칼라 함수를 이렇게 델 연산자를 가면 이때 이것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법칙이란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FR을 R의 함수로 주어진 이게 바로 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법칙이 어떻게 해서 구해집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면 힘의 법칙이 주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바로 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그 힘의 법칙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적분 시작하는 기준점이 있었죠. 이 기준점이란 뭐였습니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정한 점이었죠.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절대값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힘인데 힘은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구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에 어떤 상수값을 더해 주더라도 미분하면 어때요?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할 때 여기 있는 게 여기 RS가 기준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란 0이라고 정한 위치인데 우리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 R 자리에다가 RS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RS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꼭대기에 있는 데다 RS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여기 아래하고 위하고 적분 구간이 같으면 그건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네, 여기에 써 있는 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준점은 아무 데나 정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하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아무 데나 정해도 좋은데 아무 데도 정해도 좋다고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편리하게 마음대로 정해도 되면 어때요? 어떻게 하냐면 편리하게 정하죠. 그래서 기준점을 마음대로 정해도 좋다면 편리하게 정하는데 편리하게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몇 가지를 보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 지난 학기에 이미 한 것입니다. 네, 포텐셜 에너지는 저렇게 정의가 되는데 저 F자리에다가 중력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지상에서 중력은 여기에 질량이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mg로 작용하죠. 이것을 저기다가 집어넣고 진짜 적분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기준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계는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아래쪽을 향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런데 dr이라고 하는 것은 dx, dy, dz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칼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mg dy만 살아남습니다. mg dy만. 네,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두 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mgy 빼기 mgys. 그러면 어떤 게 편리할까? 요거 두 항 돼 있는 것보다 한 항 없는 게 편하죠. 이 한 항 없으려면 ys 기준점을 0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gy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s가 0 이건 어딥니까? 네, 이거는 내가 정한 원점입니다. 근데 원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하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 거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본다면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탄성력이 작용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좌표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를 정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좌표계를 정하는 게 좋냐면 네, 저기에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곳 이것을 이제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원점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F는 마이너스 KX, X ha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여기 DX, DY, DZ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덧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된 걸 저기다 테이프했습니다. 테이프하면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KX를 적분하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데 이때 이 두 항으로 됐으니까 하나 없어지는 게 좋겠죠. 네, 이거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XS가 0인 게 제일 편리한데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렇게 아는데 이때 요거는 무엇이냐면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데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 질량 하나가 원점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면 네, 저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네, 여기 만유인력을 R 방향인데 저기 R 방향인데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R 방향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DR을 이거는 구좌표계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덧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분하면 여기에 두 항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지막 한 항이 없었으면 좋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RS가 무한대가 돼야지 두 번째 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질점으로 되어 있을 때 만유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힘일 때는
그때는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편리합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유인력을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전하가 두 개 있는데 Q라는 점전하고 라지 Q라는 점전하고 스몰 Q라는 점전하가 있는데 하나는 원점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계를 그리겠습니다. 기준계를 그리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쿨롱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저 구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덧 프로덕트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됩니다. 뭐만 달라집니까? 여기에는 계수만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적분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두 항이 되는데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기준점은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좋죠. 우리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지난 학기에는 이게 크게 강조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전자기학, 전기력 할 때는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무한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외우고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전하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무한대로 한다. 점전하의 전기력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텐셜 기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준점을 무한대로 정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다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구해진 거 잘 알았죠?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저 R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죠. 이건 바로 위치 벡터 R의 크기와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 원점에 있는 Q가 하나가 원점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R'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R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여기에 어떻습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만 여기에 들어갑니까? 거리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만 보면 되겠어요. 거리는 어떻게 되냐? 둘 사이의 변이는 R 빼기 R'이니까 그 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R 빼기 R'의 절대값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절대값이라는 크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하나가 원점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 사이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한번 한 거 있었어요. R분의 1을 미분할 것 같으면 요 항이 나왔죠. 요 항.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됐죠. 근데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전기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쿨롱 법칙으로 미리 아는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R에 적용하는 Q에 적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면 이건 R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겠죠. 취했더니 어떻습니까? 요거 취하는 거니까 요걸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쿨롱 법칙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잘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전하 사이의 전기력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기력은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 우리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맨 처음에 한 거죠. 두 번째 전하가 첫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거 뭐만 달랐습니까? 여기는 다 다르고 요 방향만 이렇게 달랐죠. 방향만.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떠냐? 두 경우를 다 똑같이 왜 그러냐면 요거 두 개 바꿔도 거리는 같죠.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로 표현했을 때 우리 전기력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어때요? 두 물체 포텐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Q1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포텐셜 에너지를 R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R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게 딱 나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R1-R2 방향으로 나오는 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Q2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뭐에 대해서? R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게 나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 두 개만 이렇게 바꿨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던 게 다시 없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우리 전기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여러 전하가 있을 때, 여러 점전하가 있을 때는
전기력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는, 또는 전기장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